화요일 정치 용봉탕 시간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정봉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 정봉주 의원님. 예. 너무 딴 데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뭐 대통령 해외 순방 비슷하게 해외 방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생일 맞이하셨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 해명하세요. 네, 해외 왜 다니고 해외를 싶어요.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아니 그 지역 일정이 많아요. 지역에 이제 교육 일정. 예. 지역구도 없으면서 없으신 분이 참. 무슨 아니 지역 교육연수원장 일정이 많아요. 아니에요? 교수연수원장이니까. 교수연수원장. 지역구를 좀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출마를 하시려면. 내년 명절 밥상에 올려놔야죠. 늦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천천히 어떻게 하시고. 보십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지역구를 이리저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신만만하면 벌써 정했죠. 자신만만하지 못하시니까 그렇지. 지금 지역을 아직 못 정하신 거지. 김용남 의원이 자기 일을 빼놓고 다 잘하셔. 어떻습니까? 이제 14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정도는 지역구를 정하는 게 맞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도 된다. 그건 인물별로 편차가 많죠. 소위 전국 인지도가 이미 높은 이른바 대통령 인지도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있다가 정해도 될 거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빨리 뛰는 게 맞을 거고요. 보시기에 정봉주 의원님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인지도는 높으시죠. 뭐 페이머스인지 노토리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유명인지 악명인지 모르겠지만 인지도는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당의 그 남양주 의대 김한정 의원이 있고 남양주 을 맞죠.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이 도전하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가 진짜 어정쩡하게 갔어요. 미리 한 그 비례가 되자마자 한 2, 3년 전에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든지. 근데 여기 갔는데 김한정 의원도 탄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둘이 이제 박빙으로 나와요. 김병주 의원이 조금 지는 지역으로.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인데 별 4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민주당에서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죠. 활동도 잘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도 차라리 모셔갈 곳이 많은 곳 지역구가 하나 툭 튀어나올 건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는 또 지금 무슨 변수가 있냐 하면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 동일지역 3선 출마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걸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약속을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뉘앙스로 그 합당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47명인가 그래요. 3선 이상 의원들이. 그럼 그분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60, 70% 정리되면 30개 이상 지역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의문으로 아예 발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합의문은 발표됐죠. 합의문 안에 들어있어요. 합의문 발표되면서 그때 하자가 아니라 이런 우리 주장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자. 방금 정봉주 의원이 언급한 그 민주당 후보 적합도 경쟁력 여론조사 꽃이 지난 11월 15일 16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박빙이라 그래도 그렇게 밝혀줘야 되나? 이게 좀 심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순방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순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PEC 갔다가 이틀만 어제 다시 또 영국 프랑스 순방을 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민생이다. 순방이 곧 민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야 모두 민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순방이 곧 민생이다는 거의 환상의 7단계를 거쳐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의 백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얘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이라 좀 난감하긴 한데 네. 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내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리저리 은행 대출금 이자 내기가 버거운데 예포 41발하고 뭐 3시간 넘게 이어지는 만찬이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제가 붙으면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순방은 국익을 위한 활동이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순방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쓰고 있다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순방을 통해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거든요. 멈추면 손해다. 순방을 멈추면 국가적 손해다. 이 부분까지 같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순방은 민생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본 역대급 궤변이에요. 궤변이라고요? 예, 순방과 민생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개성공단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서부터죠. 그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평화가 경제다. 근데 그거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줄고 그다음에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이 붙어갖고 실질적으로 남북의 긴장이 완화가 되면 경제적으로 승수 효과가 있다. 요거는 좀 설득이 되는데 순방은 곧 민생이다? 조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 김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선뜻 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지금 민생 힘든 걸 이제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게 그 형편없거든요. 경제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 부채 문제 이런 게 지금 시한폭탄처럼 내일 모레 터진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방 가는 문제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외교가에 이제 이런 표현이 항상 있죠.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 정상회담 하게 되면 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외교가 이제 상위권 순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니까 국민들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증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건 본인들이 자승자박이 될 위험성이 무척 높다. 그리고 아까 이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공갈빵입니다. MOU 맺은 것도 투자 유치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가지 않았어도 예를 들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투자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가갖고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고 와서 그걸 투자 유치했다고 이 성과에다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될 것을 대통령이 가서 예를 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전에 갔을 때 원전 문제가 좀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요. 그럴 때는 가갖고 꼭지를 이제 쉽게 해서 꼭지를 따준다 그러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투자 유치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민생은 순방은 민생이다. 그다음 54억 달러 이런 게 국민들을 너무 좀 무지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닌가. 돈 이렇게 투자도 그렇고 해외 순방 비용도 좀 많은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놀러 가는데 쓰는 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예산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당연히 놀러 가는 건 전혀 아니죠. 지난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던 그 타지마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던 거는 누가 봐도 놀러 간 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체를 놀러 간다고 표현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방문 해외 순방이 등급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지금 영국과 같은 국빈 방문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 가장 간략한 형태의 실무 방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실무 방문
형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꼭 필요한 해외 순방이라면 네. 실무 방문 형태를 좀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소위 셔틀 외교라고 해서 일본 방문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아니면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최대한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는 심정으로 좀 줄여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이요?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외교부 장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죠.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대통령께서 다 하실 수는 없는 거고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국가 예산을 되도록이면 팽창 예산을 안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지난 정부의 어떤 전철을 교훈 삼아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팽창 예산을 안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전제 하에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총선 얘기를 좀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요새 눈에 좀 띄는데 12월 개각에는 빠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역할론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12월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더 늦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뭐 1월까지 간다는 그런데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석 달 전이니까요. 그렇죠. 90일 전까지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출마하려면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게 1월 초순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신호하고는 안 맞아요. 그 뉴스는 제가 보기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년 총선 때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김기현 대표 지도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금 당직자들은 뭐 이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2월에 사퇴를 안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 인물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화답이 없어요. 아무도 화답을 안 해줍니다. 화답이 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뭐냐, 대통령을 위해서 당에 들어와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내각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당내에서 화답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평소보다는 한 달여 정도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 당에 들어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개각 대상에서 빠졌다는 뉴스는 저는 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 뭐 일단은 장관에서 빠져야 출마가 가능하긴 한데요. 보도상으로는 조금 12월 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김용남 의원은 좀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힘 입장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그 다 오리무중이긴 마찬가지인데 아마 특히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아주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빼놓고는 대부분이 민주당하고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당은 대통령의 위상인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3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정이 60% 초반대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 부정을 또 분석해 보면 정말 못한다. 가 50% 초중반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당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일단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대통령이 치를 것이냐 당이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이미지가 항상 있거든요. 여당이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낮은데 그러면 그 하드캐리를 당이 해줘야 되거든요. 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당도 안 보인다.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 보면 그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수행을 쭉 그 한 60% 지지율로 해나가고 있었고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안 보였어요. 선거 때는 이해찬 당대표와 당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전략을 좀 짜야 돼. 대통령에 붙어갖고 갈 거냐 아니면 당이 주도적으로 갈 거냐 둘 다 지금 어느 것도 어디로 갈지를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 수행 그 국정 수행 지지도를 느닷없이 올릴 거냐? 그럼 이때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40일 남았는데 적게 남은 건 아닙니다. 무척 많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을 잡기에는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일단 큰 줄기를 잡아놓고 그냥 거기서 작은 가지에서 1, 2%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당이 쓸 수 있는 길을 좀 잡아주는 게 지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당이 쓰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선거 때까지 못 갑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빠지는 지위고 그럼 비대위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선거 대책위원회로 갈 거냐 요 결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각기 뛰는 그 장군들이 장수들이 지역에서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문제가 탄핵 이후로 특히 수도권은 조직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 그러니까 공중전으로 중앙당에서 좀 해주고 지역에서 각 장수들이 조직을 그 복원하는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이 저렇게 그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하기가 무척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려면 이 처방을 하려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두 개의 원인이 딱 그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대로 가긴 좀 어렵다 이런 체제로 좀 들리거든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금만 겁니까? 그 다른 이제 원론적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원희룡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출마 쪽으로 가지만 이분을 전진 배치해 갖고 선거를 전체적으로 맡기게 되면 국힘 내부에서 한숨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는 원희룡 전진 배치, 한동훈은 한 지역에 출마 아마 이런 쪽으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지금 언급한 정당 지지율 차이 언급한 부분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16일에서 17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4.6%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자, 이 스타급 장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 되면 이렇게 총선 전략도 다 바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예. 국민의힘에 지금 총선 전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별로 신통치 않은 전략들을 지금 전략이랍시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총선을 치르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구축은 필요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다른 거는 다 잘하셨어요. 그 혁신안의 내용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런 변화가 필요하다. 저게 원칙과 상식에 맞는다라는 말씀을 쭉 다 하셔서 다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실수를 좀 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초반에 2호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희생과 관련해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언급하면서 당 지도부, 친윤계 의원 그리고 영남 중진을 포함시켰잖아요. 적이 너무 많아졌어요. 적이 많다. 전선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고 이게 일단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내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단계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원희룡 장관의 비대위원 정설도 있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은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0년이 훌쩍 넘었죠. 예. 지금 정치를 해온 지 본인 선거도 많이 치렀고 뭐 그동안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적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 경험이 풍부하죠.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아직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물론 국민적 인지도나 이런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만 자기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한다든지 아니면 총선 때 당의 책임을 맡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이냐 그리고 또 본인은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타급 장관들이 출마를 하고 뭔가 정말 신당설이 진짜 이준석 신당설이 현실화된다면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주 뭐 상상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계 개편의 그 폭탄이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힘발 정계 개편이 되는 건데 이준석 신당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건 기정사실하다. 이미 메이드된 상수다. 아하. 돌리기는 어려운 겁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그 탄압이 노원 벽에 공천하는 거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돌 정도로 실질적으로 국힘 내부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힘으로는 선거 이준석 대표는 공공연하게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인데 거기에 몸을 싣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한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없는 거죠. 네.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은 신당 쪽으로 가는데 그 신당 쪽 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신당에 몸을 실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요게 하나만 그쪽은 변수로 남아있고 전체 큰 구도로 보게 되면 3파전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중간 지역이 무조건 생길 것인데 그게 보수 어쨌든 국힘 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수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꽤 가져갈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 비명 반명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그룹들이 거기에 몸을 실을 수 있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정가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제 안 실을 거라고 해도 이제 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그쪽의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탈당 명분을 찾고 있는 그룹들 같아요. 그러면 탈당 가갖고 또 하나의 그 당을 만들었고 4파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도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건 무슨 그거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탈당파하고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갈 수도 있고 이제 탈당 얘기를 공식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은 거의 탈당은 그 굳어진 것으로 해석해야죠. 지금 발언의 내용을 보면 뭐 저러고 내년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으로 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신당의 이낙연계나 아니면 비명계가 합당하기는 합류하기는 어려워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의 대표 체제 내지는 당의 간판이 바뀌어야겠죠. 간판이 이준석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실까요? 하는 적어도 공동대표 형식으로 할 수도 그렇죠. 있죠. 뭐 공동대표 3인 내지는 뭐 더 많은 숫자의 공동대표 체제로 가면서 그중에 한 명이 이준석 전 대표가 되는 형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위 얘기되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탈당파가 제3지대로 간다. 네. 그렇다면 그 제3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낸다고 봐야죠. 내야 되겠죠. 네. 이준석 신당은 만약에 생겨도 이게 소위 비례대표 전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민주당과 힘을 합치게 되면 지역구 후보를 낸다고 내야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불리는 모르겠어요. 계산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형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계산은 안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상민 의원이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빨리 들어올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들어옵니까?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총선 전에는 정치권의 에너지가 가장 끌어넘칠 때라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 모르는데 일찍 들어올까? 뭐 일찍 들어오면 저 같은 당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잖아요. 예,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과연 빠른 결단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이제 12월에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준석 맞습니다. 대표가 얘기했지만 창당 준비위원회가 뜨는 거죠. 창당은 제가 보기엔 2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세력 예를 들어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뭐 그 유승민 전 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 텐트를 딱 쳐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체성 이런 걸 따지는 이념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일정 정도 배척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빅텐트가 된다는 거네요. 크게. 오히려 제3지대 빅텐트로는 갈 수가 있죠. 근데 뭐 빅텐트는 아니고 한 중급 텐트 되는 게죠. 이준석, 텐트. 유승민 그다음에 민주당 탈당파까지 하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또 무슨 변수가 있냐면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선거제 그 문제도 선거제.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졌는데 제가 가기에는 연동형 100% 연동제는 안 갑니다. 못 가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새로 만드는 정당이 비례를 먹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내야 됩니다. 만약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보다도 병립형이 좀 많아진다든지 이건 완전히 지금 그 백지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신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 부울경 쪽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대구 경북 쪽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PK 좀 다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대구 경북에서는 평가가 좋은데 부울경에서 또 평가가 안 좋아요. 이렇게 돼 보면 실질적으로 부울경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여기 부울경에서 일정 정도 힘을 얻고 전국 정당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고 득표를 많이 해야지 비례를 가져가는 이런 제도가 만약 온다고 한다면 비례는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3파전으로 갑니다. 예를 들었고 서초 강남 송파에서 3파전으로 간다? 그럼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민주당도 괜찮다. 할 만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쪽이 설사 몸을 실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으로서는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3파전이 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어떤 그 지분을 좀 뺏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물론 선거법 개정 여부가 제일 큰 변수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신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고 신당을 도모했던 세력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뭐 제일 큰 변수입니다만 뭐 신당이 생기고 그게 소위 이준석 신당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민주당 표를 일부 잠식한다 그래도 국민의힘 쪽 표를 가져가는 게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략 5% 내외에서 승부가 다 결정나는 수도권에서는 예.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강남 3구도 자신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강남 3구에서도 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을이나 강남 말하는 뭐 서초을 이런데 정말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을에 갔다 깃발을 꽂았잖아요. 지금 가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본 선견지명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근데 또 역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예.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141일 남은 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탁 오늘 선거 얘기, 정치 공학적인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